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트워크 부분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이제 보안과 합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안 쪽의 문제가 꾸준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통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가 되냐면 데이터 통신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라는 개념, 통신이라는 개념이 합해서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멀리 떨어진 정보원, A라는 정보원, B라는 목적지라고 봤을 때 A라는 정보원과 정보 목적지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고 또 처리하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 무엇이냐? 데이터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단순한 사실이다, 결과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한테 필요하게 가공 처리한 것을 우리는 정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이라는 개념, 데이터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죠. 그럼 두 개를 합해서 데이터 통신이란 무엇이냐? 이제 회선을 통해서, 여기 있는 회선을 통해서 서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서로 접속이 되어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고,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다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념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 A라는 정보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지가 필요하겠죠. 정보를 받을 목적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가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송 매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3요소를 이렇게 말을 하죠. 정보원, 전송 매체, 그 다음에 정보 목적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형태에 따른 통신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데이터 통신이 있고요. 음성 통신이 있고, 이미지 통신이 있고, 영상 통신이 있고, 멀티미디어 통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숫자나 또는 문자, 숫자 문자, 이런 디지털 형태로, 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말이 같이 나와버렸죠? 네,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자우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성통신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음성을 통신한다, 즉 전화입니다. 전화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음성 메일이라든지 음성 응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예를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 통신이다. 그러면 이제 영상인데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우리는 이미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스 같은 종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영상 통신은 이제 동영상, 움직이는 화면을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 방송이라든지 영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통신이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매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진로라든지 원격 교육, 원격 회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울 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역사를 배웠듯이 자, 통신 부분을 배우니까 통신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회 통신이다, 2회 통신이다, 3회 통신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1회 통신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전신기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831년도, 1843년도 하면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모르스라는 사람이 전신기를 발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유선에 의한 전기통신이 있었던 시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885년도니까 뭐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 대략 이 정도다. 이 정도의 이제 한성과 제물포 간의 최초의 유선 통신이 이때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선 전신이. 네. 그리고 이제 월미도, 강제호 간의 최초의 이제 무선 통신. 그로부터 이제 한 1910년도니까 이제 한 30년 흘렀나요? 그때 이제 최초의 무선 전신이 개통이 되었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제2의 통신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30년 정도가 흐른 거죠. 여기서부터 한 30년 정도 후에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그래서 전화기는 이제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스다라는 것은 이제 막 딴딴딴 막 그런 기호죠, 기호. 예, 기호를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딴딴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를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 손을 거쳐서 전신기에 의해서 이제 송출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전화기라는 것은 인간의 음성을 전기 신호의 강약으로 바꿔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전달하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제3회 통신이 나오죠. 제3회 통신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들끼리의 통신이었지만 이제 여기는 컴퓨터와 사람 간의 통신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이제 데이터 통신이죠. 1958년도쯤에 미 공군 역시나 군사적인 거죠. 네. 미 공군에 의해서 구축된 반자동 방공망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SAG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습 비행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비행기가 공격 오는 것을 대비를 해서 미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기의 내습을 이제 조기에 탐지를 하자. 어떻게 비행기가 오고 있는지 그거를 탐지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미 항공회사에서 이제 좌석 예약 업무를 해야 된다. 좌석 예약 업무, 또 회계 업무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또 민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초다. 네, 최초. 상업용이다라는 거죠. 민간용으로 만든 데이터 통신 시스템 중에서 SABR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이제 비즈니스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SABRE는 이제 각 지역에 분산된 공항 지점에 설치된 1300개의 단말기
또 뉴욕의 컴퓨터 센터를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좌석 예약, 좌석 예약이 가능하고 또 항공기에 대한 운항 계획, 운항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경영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8년도에 미 국방성 산하 특정한 위원회에서 이제 알파넷이라는 컴퓨터 망을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넷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인터넷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몇 대를 연결을 하고요. 또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된 인터넷으로 발전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넷도 어때요? 미 국방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인 이런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자격증 시험 쪽에서는 이 용어들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망 발전 중에서 뭐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정보 시스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주요 발달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설명했던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SHE다. 미 공군에서 개발한 반자동 방공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PRE가 있습니다. 미 항공사에서 도입한 항공기 좌석 예약 시스템이다.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파넷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 국방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한 컴퓨터망이고 인터넷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고요. 알로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라디오 패킷망,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최초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용어들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말 장치에서 여기 있는 단말 장치를 이제 용어는 물론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단말 장치를 우리는 DTE라고 하는데요. 단말 장치에서 이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신호 변환 장치. 이 신호 변환 장치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회선이죠. 이게 디지털 회선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회선일 수도 있죠. 이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신 제어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말 장치에서 신호를 바꿔서 회선을 통과해서 신호를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기 위한 신호로 바꾸어서 통신 제어 장치를 거쳐서 컴퓨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전송계다 그러고요. 컴퓨터는 이제 어떤 걸 처리하는 이제 처리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계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처리계는 어때요? 네, 컴퓨터 한 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보에 대한 가공, 처리, 보관 이런 일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계에 속하는 것들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로 구분을 한다. 자, 전송계와 처리계로 구분을 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처리계는 뭐밖에 없어요? 네,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전송계에는 방금 했듯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말 장치,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선에 전송 회선을 어떻게 다시 구분을 하냐면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 신호 변환 장치, 그다음에 통신 회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 회선인데 이 회선의 종류가 통신 회선, 아날로그 회선이 있고 디지털 회선이 있고 또 구리선도 있고 많이 있겠죠. 회선의 종류. 그럼 그 회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 컴퓨터에 잘 도착을 했으니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이 신호 변환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송계의 종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들어 있어야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말 장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말 장치입니다. 단말 장치는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니터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본체는 이제 저기 있고요. 은행 시스템에서도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단말 장치다라는 개념을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수행할 수 없는 과거의 단말 장치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비지능 단말 장치다라고 합니다. 지능이 없다. 즉 본체가 없이 그냥 모니터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더미 터미널이다. 단지 송수신만 담당을 하는 이런 단말 장치를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모니터에 지능 단말 장치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제 하드웨어를 내장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텔리전트 터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비지능 단말 장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DTE를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신 부분에서 굉장히 약자가 많이 나옵니다. 문장 중에서 뭐 DTE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터미널, 단말 장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호 변환하는 장치 DCE가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에 네. 그래서 회선의 종단 장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회선이 있는데 이 끝에 있죠. 이런 것은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있는 거. 이 회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를 바꿔주는 것. 이거를 신호 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 DCE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선에 이제 들어온 신호를 원래 신호로 변화전해 주는 장치다. 또는 그 신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변화해 주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종류에는 이제 전화기, 변복적이, DSU, 코덱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자, 전화기는 우리가 알 거니까 변복적이를 우리는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복조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뎀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모뎀의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들어간 신호는 이런 신호가 되죠.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회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 회선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회선을 이제 건너가려면 이 지점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변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이제 컴퓨터 속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는 복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조는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다. 자,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자, 뒤에서 세 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모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거죠. 또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변복조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되었죠? 네. 그래서 모뎀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다. 처음에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디지털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뎀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모뎀의 기능이 있을까?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복조 기능이 있죠. 네, 변조하고 복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동 응답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연결 신호가 요청이 됐을 때, 연결 요청 신호가 수신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응답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반복 호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신자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호출을 시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통신 속도를 감지해가지고 그 감지 속도와 동일하게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뎀 시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된 오류 검출 회로를 통해서 모뎀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시험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자, 코덱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뭐로 바꿔주냐면 디지털 통신 회선에 맞도록 바꿔주는 방식이 됩니다.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 방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음성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음성을 받아들여서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시 음성으로서 들려줘야 되죠. 다시 아날로그화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코덱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SU가 있습니다. DSU는 뭐냐면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이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도록 바꿔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디지털 회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양극성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형식은 그대로 둔 채 신호 레벨을 높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 신호 변환 장치, DCE 종류의 모뎀, 코덱, DSU를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것은 전화기가 되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모뎀이 되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코덱이 되죠. 네,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DSU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제 모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통신 회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뭐를 했어요? 신호 변환을 했죠. 자, 이 선의 종류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에 대한 종류입니다. 통신회선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통신기기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선로다 또는 정보 전송 매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선이 있고요. 또 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에는 이중 나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중 나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축 케이블 이렇게 생겼고요. 네, 광 케이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선회선에서는 이제 라디오파, 지상 마이크로파, 또 위성통신, 이동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선회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회선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었어요? 꼬임선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있습니다. 발달 순서입니다. 이렇게요. 케이블. 네. 그래서 이제 광섬유에 대한 문제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얘네들은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많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회선이다라는 것은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TV가 나온다. 그러면 TV하고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TV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집에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이제 랜선이 꽂혀져 있어야지 네,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유선 매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 근거리죠. 가까운 거리에 이제 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먼 거리, 원거리에 이제 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연결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이 뭐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좋은 선이 필요 없이 그냥 꼬임선으로 간단하게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꼬임선, 구리선. 그런데 이제 이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까지를 이제 연결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이제 구리선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땅 파고 바다를 건너고 그다음에 땅 속에 이제 뭐 쥐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네,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유선 회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은 이제 꼬임선이 되고요. 가장 이제 비용이 많고 대량의 정보를 이제 고속으로 전송할 경우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꼬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임선이다 라는 건데 왜 꼬임선이냐? 꽈어요. 네, 구리선을 2가닥씩 꼬아서 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꼬임선인데 제가 겉에 있는 피복을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 2개가 베베 꼬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선이 있으면 이제 선 2개가 이런 식으로 베베 꼬아져 있어서 몇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지 왜 이런 식으로 꼬아서 하나의 피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꼬아놨냐면 이제 전자기 간접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신호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게 더해져서 신호가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신호가 빠져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그냥 만들면 여기에 이제 전자적인 내용이 많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꽈서 만들면 그런 전자적인 피해가 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선을 배 꼬아서 이제 만든 것이다. 이유는 전자기 간접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전송 속도는 느리지만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전화선이나 건물 이내의 통신 회선, 이건 이제 우리가 랜이다라고 하죠. 이런 회선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간섭을 차단하는 이런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UTP다 또는 이제 FTP다 또는 STP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UTP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P는 이제 케이블을 나선형으로 배 꼰 모양이다. 그래서 전자기 간섭을 막는 별도의 피복은 없다. 그리고 전화선 근거리 통신망 케이블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꼬임선이다, 구리선이다, UTP다,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송 속도 느리지만 비용이 저렴해서 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선보다는 이제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제 단열 구리선 또 외부 도체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내부 도체, 외부 도체 사이에 이제 절연 물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심축에 놓인 한 개의 내부 도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연체로 감싸게 됩니다. 다시 또 외부 도체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피복을 입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에서 이제 고주파까지 이제 넓은 주파수 범위의 전기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저주파, 고주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주파는 뭘까? 저주받은 파일까? 자, 고주파는 뭘까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주파수 할 때 모두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축 케이블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서는 우리가 뭘 썼죠? 구리선을 썼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장거리 통신망, 먼 거리, 또 케이블 TV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선 방송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집에 컴퓨터에 구리선이 있을 거예요. 구리선은 이제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이고요. 동축 케이블은 굉장히 구리선보다는 두껍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선보다는 이제 잡음에 강하다. 잡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외적 통신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잡음에 강하다라는 거고, 폭넓은 주파수 범위를 허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거리, 먼 거리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고품질의 신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 TV에 활용이 된다. 장거리 통신망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이다, 그죠? 빛광. 여러분이 이제 고도리 할 때 빛광 하죠.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이제 섬유 케이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섬유를 통해서 빛을 전송하도록 제작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빛이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은 광섬유 케이블로 이제 거의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굵기가 0.1mm가 돼요. 1mm, 0.1cm도 아니고 0.1mm. 1mm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1mm가 되죠. 근데 그거를 다시 10분의 1을 나눈 그런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 정도죠. 이런 0.1mm. 이것이 이 속에 이제 유리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을 이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또 피복이 있습니다. 피복을 벗겨보면 이게 이제 뭘로 되어 있다 그러죠? 유리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구리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손으로 피복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벗기면은 그 유리 조각 아주 작은 알갱이가 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거를 이제 벗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AS 기사님이라든지 또는 설치 기사님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빛에 의해서 전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대역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다니는 차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6차선, 32차선 굉장히 차이가 있죠. 대역폭이 넓다. 그만큼 전송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술은 더 복잡할 거고 설치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이제 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아. 이 코아 안에서 이제 빛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코아가 이제 이게 이 0.1mm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빛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빛이 전달되는 그 부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코아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대낮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암막 커튼 같은 걸 치고 자면 잠이 더 잘 오죠. 또 어떤 분이 TV에 나왔는데 20년을 반 지하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하여튼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요. 자, 그 빛이 잘 전달되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레딩이라는 것이 코아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를 통과하는 빛이 코아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주는 그런 반사층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런다? 클레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아가 있고 그 코아를 클레딩이 감싸고 있고 또 자켓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해서 볼 건데요. 무선 전송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이다라고 한다면 그 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전자파를 매체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자파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전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 용도에 맞도록 주파수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 선로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송수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송할 때는 이제 안테나라든지 또는 공기의 매체를 이용을 해서 전자기파를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거를 이제 수신할 때는 주위 매체를 이용을 해서 전자기파를 끌어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은 일반적으로 수신 범위가 넓죠.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대역 통신에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선 전송 매체의 하나인 라디오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파는 다방향성이다.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안테나에서 발사한 이 전자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또 무선 전화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AM 방송이 있고 FM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디오를 들을 때도 AM, FM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AM 방송은 지표문을 이용한 지표파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FM 방송은 이제 직접파 또는 전리층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방송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 마이크로 이제 파가 있는데요. 지상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신 선로를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습지대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전파를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 간의 전송에 적합한 대신에 장애물에 취약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도달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계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라는 것은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테나에서 신호를 줬는데 이제 멀리 떨어지면 그 신호가 안 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다시 또 신호를 올려줘서 또 전송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이다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항공기인데 비행기가 계속 움직이죠. 그다음에 선박도 계속 움직이죠. 그다음에 열차, 기차도 계속 움직이죠. 자동차도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대상에서 1번 전화로 통신을 할 때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통신은 이제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동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마이크로파라는 걸 이용을 한다. 네, 그래서 기지국, 이동 단말기 간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선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위성통신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죠. 지구에서 여기 일정한 점에다가 얘를 띄워놓고 A라는 지점에서 이제 위성한테 보내고 B라는 지점에서 위성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을 중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지국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마이크로파 통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이냐면 35,860km 상공에 위성을 띄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통신을 할 때 사용이 되겠죠. 네, 대역폭이 굉장히 넓겠죠. 또 위성을 이용합니다.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굳이 위성통신으로 이용하진 않겠죠.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되는데 장거리다 보니까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안방에서 TV를 봄에도 약간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한 템포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이쪽 TV 화면과 이쪽 TV 화면이 뭐 몇 초 정도 늦게 나타나는 그런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위성을 얘네들이 이제 가려는 경향이 있죠. 뭐 먹구름이 낀다든지 뭐
굉장한 뭐 눈이 온다든지 그런 기상 현상에 대해서 네, 신호 감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 회선별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를 할 때 회선을 통해서 하는데 그 회선의 종류별로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bps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메가로 지금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T1, 2, 3에 대한 이런 속도, E1, 2, 3에 대한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E1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 쪽에서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회선별 등급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PC방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썬팅지에다가 어떤 데는 E1이다라고 써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또 뭐 E3다라고 써놓은 데가 E2다라고 써놓은 데가 있다. 같은 요금이면 어때요? 여기 가는 게 전반적인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